저거지 나랑 똑같아요. 임금이 행차 나온 날 저거지 나랑 새손이 똑같아요. 소리쳤습니다. 오늘도 꽃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한양의 종로 거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북적였습니다. 왕께서 행차하신다. 모두 길을 비키시오. 선전관의 외침이 거리를 가르자 장사꾼들은 황급히 좌판을 접었고 행인들은 길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왕의 행차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불경죄에 해당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고 가느다란 울음이었지만 고요한 거리에서는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선전관이 화들짝 놀라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구냐? 감히 행차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가. 울음의 주인공은 7살쯤 되어 보이는 거지 아이였습니다. 온몸에 때가 묻어 원래 무슨 새 곳인지도 알 수 없는 남루한 차림새. 맨발의 발바닥은 갈라져 있었고 머리는 새집처럼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엎드리는 것조차 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내금이 장교가 칼자루에 손을 올리며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의 가마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잠깐, 왕의 낮은 목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가마 옆에서 함께 걷던 어린 새손 이현이 손을 들어 저 멀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저 아이. 새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살 아이답지 않게 늘 의젓하고 조용했던 새손이 지금은 뭔가에 깊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왕이 가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어쨌느냐? 새손은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가리키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 저랑 똑같아요. 주위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새손과 거지 아이가 똑같다니 대체 무슨 말인가? 그저 아이의 착각이려니 생각하며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는 것을 본 박춘복 내관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전하, 설마. 왕은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저 아이를 가까이 데려오라. 내금이가 거지 아이를 왕의 가마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울음은 그쳤습니다. 왕 앞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듯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왕의 명에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마 안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의 왼쪽 눈꼬리, 그곳에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새손 이현의 얼굴에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 윤광, 눈매, 입술 모양, 심지어 귀의 생김새까지. 흙과 때를 씻어내면 두 아이는 쌍둥이처럼 닮아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한 대신이 중얼거렸습니다. 왕은 오랜 시간 거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 혼란, 그리고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손 이현이 가마에서 내려거지 아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거지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복이? 넌 어디서 왔어? 복이요. 저는 종로 뒷골목에서 살아요. 두 아이가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은 기이했습니다.
마치 거울을 마주한 것처럼 한 사람이 둘로 나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은 박춘복 내관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춘복, 예, 전하. 저 아이를 궁으로 데려가라.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소문이 나서는 안 된다. 박춘복은 왕의 굳은 표정을 읽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왕실의 금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행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10살 전 그 피비린내 나던 밤, 쌍둥이 출산, 그리고 사라진 아이. 설마 그 아이가 살아 있었던 것인가? 왕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잊고 싶었던 진실이 지금 한 거지 아이의 모습으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보기는 내관들의 손에 이끌려 궁궐로 향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높은 담장, 처음 밟는 깨끗한 길. 보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 아이, 나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 왕의 침전. 촛불이 희미하게 타오르는 방 안에서 왕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행차에서 돌아온 지 이미 2시즌이 지났지만 왕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낡은 비단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깊이 감춰두었던 물건. 왕은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옥 팔찌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기 손목에 채울 만한 크기. 10년 전 왕비가 쌍둥이를 낳던 그날 밤, 둘째 아이의 손목에 채워졌던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왕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 아이였던 것인가? 문 밖에서 박춘복 내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아이를 데려왔나이다. 들어오라. 문이 열리고 보기가 내관들에 둘러싸여 들어왔습니다. 몸은 깨끗이 씻겨졌고 새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왕은 보기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얼굴 생김새, 키, 체격. 새손 이현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았습니다. 아이야, 내 나이가 몇이냐? 7살이옵니다. 부모는? 보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사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항상 혼자였사옵니다. 누가 너를 키웠느냐? 종로 뒷골목에서 아무도, 저는 그냥 구걸하며 살았사옵니다. 왕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박춘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춘복, 윤상궁을 당장 불러오라. 박춘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상궁. 10년 전 그 밤, 왕실의 가장 깊은 비밀을 함께 나눴던 유일한 증인. 예, 전하. 한 시즌 후 70을 바라보는 윤상궁이 떨리는 걸음으로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궁, 그대는 10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느냐? 윤상궁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전하, 어찌 잊을 수 있겠나이까. 왕은 보기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를 보아라. 윤상궁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말해보라. 진실을. 윤상궁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전하, 용서하소서. 10년 전 그날 밤, 왕실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후궁 간택을 둘러싼 외척 세력 간의 암투가 절정에 달했고, 왕비를 해하려는 음모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왕비가 산기를 느꼈습니다. 마마, 힘내십시오. 산파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윤상궁이 왕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마마, 원손이옵니다. 왕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산파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마, 또 한 아이가. 뭐라고? 쌍둥이옵니다. 두 번째 아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첫째와 똑같이 건강한 사내 아이. 그러나 기쁨은 잠시 방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쌍둥이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한 배에서 두 용이 났다는 것은 훗날 왕위를 둘러싼 형제 간 피의 싸움을 예고한다고 믿었습니다. 대전 밖에서는 대신들이 속삭였습니다. 쌍둥이라니. 이는 하늘의 경고일지도. 왕실의 혼란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전통과 신하들의 압박, 그리고 이미 격화된 정치적 혼란. 결국 비극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 아이만 살아 돌아온 것으로 하라. 대전 안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전하, 아이를 얻지. 죽이라는 것이 아니다. 왕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궁 밖 어딘가. 좋은 집안에 맡겨라. 절대 왕실과 연이 닿지 않도록. 평생 모르고 살도록. 그날 밤 윤상궁이 둘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손목에는 작은 옥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훗날을 위한 표식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윤상궁은 울면서 아이를 안고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믿을 만한 양반 집안을 찾아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쌍둥이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아는 집안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불길한 아이를 어찌 맡겠소. 우리 집안의 애군이 될 것이오. 점점 절박해진 윤상궁은 결국 한양 외곽의 작은 암자를 찾았습니다. 스님,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노스님은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보살님, 이 아이의 내력이? 모릅니다. 그저 부탁드립니다. 윤상궁은 옥팔찌를 아이 옆에 두고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윤상궁은 몰래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암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세상을 떠났고 아이는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뒤로 소식을 들을 수 없었나이다. 윤상궁의 고백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전하, 이 늙은 종이 죄를 지었나이다. 아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나이다. 왕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가 떠돌다가 거지가 된 것이로구나. 보기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는 것, 쌍둥이였다는 것, 버려졌다는 것.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왕이 보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이야, 아비가 잘못했다. 보기는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바마마의 아들이옵니까? 그렇다. 그럼 저는 왜 궁에 있지 못했나이까? 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새손 이현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바마마, 저 아이는 어디 있어요? 이현은 보기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기, 나야, 낮에 만났던 두 아이가 다시 마주 보았습니다. 쌍둥이 형제, 같은 날 태어나 다른 운명을 살아온 두 아이. 왕은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밤은 깊어갔고 궁궐 어딘가에서는 벌써 수상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은 박춘복 내관과 금부도사 이판서를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보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낱낱이 조사하라. 하지만 절대 소문이 나서는 안 된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두 사람은 곧바로 종로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보기가 살았다는 그곳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종로 뒷골목은 한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허름한 움막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아이를 아시오? 박춘복이 한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복이, 아, 그 점 있는 아이 말이오? 그렇소.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 참 기구한 팔자지. 어릴 적부터 혼자였어요. 부모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처음 이곳에 온 것이 언제요? 글쎄, 한 5년쯤 됐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때 겨우 2~3살쯤 됐을 거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지. 노파는 그날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 여름, 장마철의 어느 날 밤,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골목 어귀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골목 사람들이 나가보니 젖은 보따리 속에 아이 하나가 울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종이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부디 잘 돌봐주십시오. 이름 보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의 출생이나 부모에 대한 정보는 일체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의 젖은 옷 속에서 옥 팔찌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달빛에도 은은하게 빛나는 고급 옥이었습니다.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닌데, 이 아이 어느 양반댁 자식 아니겠어. 사람들은 수근거렸지만 누구도 아이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양반집 아이면 분명 사연이 있을 거야. 함부로 건드렸다간 우리가 화를 입어. 맞아. 내버려 두는 게 상책이야. 결국 김씨 할멈이라는 노파가 아이를 데려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옥 팔찌는 나중에 팔아서 아이 양육비에 보태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팔찌를 가지고 가는 날이면 아이가 밤새 울어댔습니다. 이상하네. 이 팔찌가 없으면 우는구나. 할멈은 결국 팔찌를 아이 곁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 김씨 할멈은 지금 어디 계시오?
박춘복이 물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보기는 혼자가 된 거지요. 그럼 그 옥팔찌는? 그건 모르겠어요. 할멈이 돌아가신 뒤로 못 봤으니까. 박춘복과 이판서는 골목 곳곳을 다니며 보기를 알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대장간 주인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보기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제가 한 번은 심심풀이로 글자를 가르쳐 줬는데 단 한 번만 보고 바로 외우더군요. 한 번만 보고? 네. 전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날 와서 그 글자를 똑같이 써 보이는 거예요. 모래바닥에다가요. 이판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7살 거지 아이가 글을 안다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 말을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 그 아이 머릿속엔 다 들어있더라고요.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보기는 눈치가 빨랐어요. 손님들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바로 알아챘지요. 그게 무슨. 한 번은 어떤 양반이 오셨는데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보기가 그러더군요. 저 아저씨 속으론 화가 났어요라고요. 나중에 보니 정말 그 양반이 화를 내며 나가시더라고요. 신기한 아이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를 무서워하기도 했어요. 귀신 같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 아이는 탈이 날 거지라며 멀리했지요. 점집 할머니는 더욱 기이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 첫눈에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무슨 뜻이요? 관상을 보니 귀한 피가 흐르더군요. 왕족의 기운이라고 할까. 하지만 동시에 애군도 서려 있었어요. 애군. 할머니는 보기에 초승달 점을 가리켰습니다. 저 점이요. 하나가 아니라 둘이어야 할 점. 짝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 짝과 떨어져 있으니 불안정한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둘. 박춘복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점쟁이 할머니는 보기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제가 말했지요. 너는 언젠가 내 짝을 만날 것이다. 그때 내 운명이 바뀔 거지라고요. 조사를 마친 두 사람은 보기가 살던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비좁은 움막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찢어진 멍석 한 장, 깨진 그릇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구석에서 작은 천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박춘복이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 안에 바로 옥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달빛에 비친 옥팔찌는 10년의 세월에도 변함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왕실의 혈육. 이판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께서 찾으시던 증거입니다. 그날 밤 왕은 모든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기가 얼마나 똑똑한 아이인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와중에도 옥팔찌를 간직했다는 것까지. 그 아이가 팔찌를 버리지 않고 지켰다고? 그렇습니다, 전하. 아마도 본능적으로.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연결고리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편 보기는 궁궐의 한 처소에서 새손 이현과 함께 있었습니다. 보가, 너 글자 알아? 조금요. 진짜, 써봐. 보기는 붓을 들어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복이라는 자신의 이름. 이현이 눈을 빛냈습니다. 와, 잘 쓴다. 나랑 똑같이 쓰네. 두 아이는 웃었습니다. 같은 웃음소리, 같은 눈웃음. 그런데 복이의 눈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왜 버려졌을까? 형은 왕자로 자랐는데 나는 왜 거지로 살아야 했을까? 복이는 아직 어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망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복이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달빛이 두 아이를 비췄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그림자가 창문에 드리워졌습니다. 궁궐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 그림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새손이라. 이것은 문제가 되겠군. 어둠 속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왕실의 비밀은 이제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기가 궁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왕실 내부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새손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궁에 들어왔다는 소문은 이미 내관과 상궁들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대전 뒤편 협실에서는 중신들의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영의정 심재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그 아이를 궁에 들이신 것은 무슨 의도이십니까? 좌의정 한명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없소.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아이는 쌍둥이 아니겠소. 우의정 윤광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쌍둥이라니. 그게 사실이라면 왕위 계승에 문제가 생길 수 있소. 심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현재 새손 이현 대구는 유일한 왕세자의 아들. 당연히 다음 왕위를 이을 분이오. 그런데 만약 쌍둥이라면 둘 중 누가 형인지도 불분명하지 않소. 왕실에서 쌍둥이를 불길하게 여기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오. 대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한명섭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왕자라면 어찌 거지로 살게 했는가 하는 것이오. 백성들이 알게 되면 왕실의 권위가 크게 흔들릴 것이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영의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지켜봅시다. 전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지. 우리가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니오. 하지만 다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는 해야 하오. 대신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충성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정치적 계산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각 새손의 처소. 보기와 이현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의 어색함은 이미 사라지고 두 아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편해졌습니다. 보가, 밖에서 살 때 제일 힘든 게 뭐였어? 보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겨울이요.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밥은 하루에 한 번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었어요. 이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매일 세 끼를 먹었어. 맛없으면 남기기도 하고. 괜찮아요. 이제는 나도 배부르게 먹잖아요. 보기가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씁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현이 보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가, 우리 정말 형제일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얼굴은 똑같아요. 맞아. 거울 보는 것 같아.
두 아이는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술, 그리고 같은 자리에 초승달점. 이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보가, 만약 우리가 정말 형제라면 누가 형일까? 보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형이 너였으면 좋겠어. 왜요? 그럼 내가 동생이 생기는 거잖아. 난 항상 혼자였거든. 보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아이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왕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일 두 아이를 함께 불러 진실을 말하겠다. 박춘복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전하, 아직 어린 나이인데 알 권리가 있다. 특히 보기는 그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왕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아이는 왕의 침전으로 불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왕, 왕비, 그리고 윤상궁만이 있었습니다. 왕이 두 아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현, 보기, 너희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 두 아이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는 형제다. 쌍둥이 형제. 이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렇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났다. 보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왕자였나요?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너도 내 아들이다. 그런데 왜 저는 궁에 없었나요? 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질문을 두려워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비의 잘못이다. 왕은 천천히 하지만 솔직하게 1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쌍둥이가 불길하다는 믿음, 정치적 혼란, 그리고 한 아이를 궁 밖으로 내보낸 결정. 아비는 너를 지키지 못했다. 용서해다오. 보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나는 원래 왕자였구나. 하지만 버려졌구나.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와 분노, 감사와 원망. 이현이 보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가. 아니, 형. 응. 나는 내가 형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먼저 태어난 사람이 형이라고 하자. 보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왕자로 자랐어. 너는 글도 알고, 예절도 알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현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형제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왕비가 두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그래. 너희는 모두 내 아들들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왕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폭발했습니다. 보기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어마마마. 보기의 입에서 처음으로 어마마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색했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왕은 중신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대전에 모인 대신들 앞에서 왕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보기는 대군의 칭호를 받을 것이다. 이름은 이복.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전하, 그것은 쌍둥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옵니까? 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이현과 이복은 쌍둥이다. 둘 다 내 아들이다. 영의정이 나섰습니다. 전하, 왕위 계승은 어찌 하시렵니까? 이현이 세손이다. 그것은 변함없다. 그럼 이복 대군은? 왕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이복은 궁에서 보호하고 교육할 것이다. 하지만 왕위 계승 서열에는 올리지 않는다. 복이, 이제 이복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 나는 역시 왕이 될 수 없구나. 마음 한편이 쓰렸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자신에게는 오히려 다행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대전 뒤편에서 지켜보던 한 신하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에 없다고, 하지만 쌍둥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언제든 빌미가 될 수 있지. 음모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선언이 있은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복 대군은 공식적으로 왕실의 일원이 되었고 궁궐 내 처소를 하사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입는 거예요? 이복은 도포를 입으려다 소매를 거꾸로 끼우며 당황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상궁이 웃으며 도와주었습니다. 대군마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미안해요. 이런 옷은 처음이라. 괜찮사옵니다. 차차 익숙해지실 겁니다. 반면 이연세손은 이복에게 열심히 궁중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복아, 아니 형, 어른께 인사할 땐 이렇게 허리를 깊이 숙여야 해. 이렇게. 응, 잘했어. 두 아이는 매일 함께 공부했고 함께 놀았습니다. 세손의 스승들은 처음에는 이복의 학습 능력을 걱정했지만 곧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군마마, 천자문을 벌써 다 외우셨단 말이옵니까? 네. 한 번 보면 기억이 나요. 이는 놀라운 재능이십니다. 이복은 배움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글자, 역사, 예절,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거지로 살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복은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한편 궁궐 밖에서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세손 대군이 둘이라던데 쌍둥이래. 그런데 한 명은 거지로 살았다잖아. 왕실에서 아이를 버렸다니. 말이 되나? 백성들 사이에서 왕실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악용하려는 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조정 내 좌의정 한명섭의 파벌은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복 대군의 존재는 왕실의 정통성을 흔드는 요소요. 맞소. 언제든 왕위 계승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소. 차라리 멀리 보내는 것이 나을 것이요. 그들은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복 대군을 지방의 사찰이나 서원으로 보내 조용히 지내게 하는 것이 왕실의 안녕을 위해 옳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은 상소를 읽고 노했습니다. 내 아들을 쫓아내라는 말이냐? 전하, 이는 왕실의 안정을 위한. 닥치라. 한 번 버린 아이를 또다시 버리라 하느냐? 왕의 호통의 대신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이복은 혼자 궁궐 뒷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거지로 살 때도 자주 달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외로웠지만 지금은 더 외로웠습니다. 형. 뒤에서 이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혼자 있어? 그냥 생각이 많아서. 이현이 옆에 섰습니다. 무슨 생각? 이복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대신들이 날 싫어해. 백성들도 왕실을 의심하고 다 나 때문이야. 이현이 이복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형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잘못한 건 어른들이야. 이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왕자도 거지도 아니고 그냥 보통 아이로. 이현도 울먹였습니다. 형, 나한테는 내가 필요해. 내 유일한 형제야. 두 아이는 달빛 아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궁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왕이 직접 백성들 앞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종로 내거리에 어좌가 마련되었고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다. 백성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과인은 그 중 한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왕실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정치적 혼란 때문에 한 아이를 궁 밖으로 내보냈다.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10년을 거지로 살았다. 추위에 떨고 굶주리며 혼자 살아왔다.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과인의 죄다. 아비로서의 죄, 왕으로서의 죄다. 왕이 어좌에서 내려와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신하들이 놀라 외쳤지만 왕은 막지 않았습니다. 과인은 이제라도 바로잡으려 한다. 두 아들 모두를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것이다. 그때 이복과 이현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두 아이는 똑같은 왕자복을 입고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 똑같이 생긴 두 아이.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복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이복입니다. 10년을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당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왕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압니다.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추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외로움이 얼마나 아픈지 다 압니다. 이복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왕자가 아니어도 아무것도 아니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노인이 외쳤습니다. 대군마마, 대군마마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대군마마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이현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이현입니다. 형과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두 아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햇빛이 구름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복은 왕위를 잇지 않는다. 대신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하도록 하겠다. 이복에게는 민생전담대군이라는 특별한 직책이 주어졌습니다. 굶주리는 백성을 돕고 고아들을 보살피고 가난한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일. 이복은 그 일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현은 새손으로서 왕실의 공부를 계속했고, 이복은 백성들 사이를 누비며 그들의 삶을 배웠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매일 밤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 오늘 종로 시장에서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렸어. 그래, 나는 오늘 역사책에서 좋은 이야기를 읽었어. 두 아이는 웃었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웃음, 하지만 다른 삶. 10년 후, 청년이 된 이복은 한양 곳곳에 복지당이라는 시설을 세웠습니다. 고아들이 머물고 배우고 자랄 수 있는 곳. 이현은 훌륭한 세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다시 만났습니다. 형, 백성들이 형을 복지대군이라 부르더군. 너도 어진 세자라고 불리던데. 둘은 웃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응. 각자의 자리에서. 달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점을 가진 두 형제는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형,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럼, 저 아이, 나랑 똑같아요 라고 했잖아. 맞아. 우리 정말 똑같았어. 지금은? 이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달라. 나는 나고 너는 너야. 하지만 여전히 형제지. 그래. 영원히.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궁궐의 처마에서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 서로 다른 운명을 살았던 두 형제. 한 명은 왕이 될 자리를 지켰고, 한 명은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승달점을 가진 두 새손의 이야기를 아시오. 진실은 숨겨도 결국 모습을 드러내고 잃었던 인연은 언젠가 다시 찾아오는 법이라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태어난 자리가 아니라 선택한 길로 기억되는 법이라오. 이복 대군은 일생을 백성들을 위해 살았고 이현 세자는 어진 왕이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평생 지지하며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형제애를 보여준 인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야담으로, 노래로, 그림으로 전해져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저 거지, 나랑 똑같아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그것이 바로 두 새손의 이야기였습니다.